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진도 나갔었죠? 교재에 보면 그 예치 명의자 요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71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 예치제도 요건데, 요게 법조문에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제도예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는 또 나옵니다. 현실에서 보면, 요 사람이 매도인, 요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상적인 계약은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 내는 서류를 줄 것이고, 그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를 치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이걸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킨다.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B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고 딱 했더니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막 그래요. 압류 등기도 막 2개가 있고 막 그래요. 세금 안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돈 주고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과정에서 혹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돈만 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직접 돈을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 말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중립적 기관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계약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중도금 넣어놓고 또 잔금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게 하고, 만에 하나 이행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때는 안 되면 그때는 여기 묻어놨던 돈을 찾아가 버리자.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게 되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쉽더라. 직접 돈을 줘버리면 이행이 안 됐을 때 돈 돌려달라고 막 소송을 하고 그래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물건일 때는 이렇게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읍시다. 이 제도가 예치제도예요.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예요. 예치제도.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금고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금고 역할을 하는 걸 예치기관. 그 관리해주는 통장 명인이 예치명의자. 이렇게.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여기다 넣어놓자. 은행이 되겠죠, 주로. 그런 제도가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 사람도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잘못되면 바로 찾아오면 되니까. 이런 제도. 여기서 핵심적인 제도는 뭐냐면 묻어놓을 때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겠느냐. 주인공이 예치명의자예요. 이 사람은요, 그 예치명의자에 대해서 매년 출제를 하죠. 그래서 예치명의자는 크게 보면 부동산 사장님하고 개공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공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요건 6명이 있는데 이들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 돈을 넣어놓읍시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치기관은 주로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요,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생기고 지금까지 이용이 안 돼요. 조문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는 생길 때 조금 불안전하게 생긴 거예요. 무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불안해할 때 권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얘기해 봤을 때 매도인도 오케이 하면 그때 이용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 불안해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권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니까 얘기했을 때 A가 싫다고 그러면 이용 못합니다. 또 이때 이 사람이 불안해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제도를 반드시
소개시키고 얘기해 줄 의무는 또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제도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 안 해줘 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격이 요게 가만히 보면 강제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든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A가 오케이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이행되면 그때 가져갑시다 이렇게 되면 B는 좋을지 모르지만 A가 싫어합니다. 왜냐면 보통 A가 요 집을 팔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다시 사거나 전세였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돈을 빼가게 되면 딴 집 사거나 그랬을 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A는 싫어해요. 그럼 이 제도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용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죠. 성격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장치를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저 A라는 사람이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걸 사전 수령이라고 그래요. 돈을 갖다가 A가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빼간다면 A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을 거다. 오케이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죠. 미리 돈을 빼가고 A가 그걸 정상적으로 잘 이행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찾으러 오겠죠.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빼갈 적에는 A가 정상적으로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A의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게 돼 있다고. 그래야 여기가 보호되니까. 그래서 A는 보증인을 세워야 돼. 그게 바로 보증서 발행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수수료 내야 돼요. 공짜로 해주진 않아요. 거기서 보증서를 딱 발급받아가지고 돈을 빼오는 대신에 그 보증서를 갖다가 여기 있는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서하고 요 계약금 중도금을 바꾸는 거야. 그랬다가 혹시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B가 돈을 찾으러 오면 돈은 없는데 보증서가 있죠. 여기에 들려 있어요. 이 사람 손에 보증서가. 그 보증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가서 이걸 갖고 가서 돈 물어내시오 하면 여기는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두 군데인데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두 군데예요. 여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급해주고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되면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이 막 계산해봐도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돈을 빼가려면, 그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보증서를 갖다 맡기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다가요. 근데 그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데가 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거기 두 군데다 하는 거죠. 요거 아시면 돼. 이런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요게 지금 보고 있는 171페이지 나와 있는 제도예요.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면 한 두 군데 정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것입니다. 네모 1번에 가로 1번 예치권고의 임의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 5줄을 읽어볼 겁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때 보니까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또는 임차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완벽하게 이사 들어갈 때까지를 주로 얘기해요. 그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묻어놓자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 묻어놓자는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둘째 줄 끝부분 또는 누구 이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치명의자예요. 이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다가 돈을 넣어놓자는 거죠. 어디에 넣어놓자는 거냐면 금융기관에 넣어놓읍시다. 셋째 줄
그 다음에 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넣어놓읍시다. 여기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에다 넣어놓자고 하든지 아니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이렇게 신탁업자에게 넣어놓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예치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공제사업 하는데 그 다음에 신탁업자 여기에다가 자 예치하게끔 당사자에게 뭐 해볼 수 있다. 권고해 볼 수 있다.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성격상. 권고했을 때 이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오케이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죠? 보증인 세우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173페이지 가보십니다. 173페이지 보면 가로 5번이 나와 있어요. 거기 세 줄을 갖다가 읽어볼 것입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자, 계약금을 예치했을 때 돈을 넣어놨을 때 이런 뜻이요.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거기까지 끊으시면 매도인은 이런 뜻이야. 또는 임대인은 그런 뜻이야. 별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보증서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보증서가 필요하다. 근데 보증서 앞쪽을 보면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준다고 나옵니까? 앞쪽에 금융기관하고 또요? 보증보험회사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둘째 줄 앞부분요. 지나간 부분 당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라고 적혀 있다고. 그걸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적어준 거지. 그래서 그런 보증서가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보증서를 갖다가 자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돈을 미리 빼갈 수 있습니까? 셋째 줄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뜻이요.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리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보증서가 필요해요. 그 보증서는 여기나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예요. 그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어야 빼갈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십니다. 5장. 잘 들리십니까? 네. 진짜요? 네. 자, 174페이지 가시면 이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시는 복비 얘기를 좀 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 이렇게. 엊그제 은평구 쪽에서 중개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요새 이제 거래가 많지 않아서 2년 전에 합격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 오늘 시간 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문자 오거나 전화 오거나 그러면 뭔 일이 터진 거야. 거의 99.9%가 그래요. 그래서 점심 때 시간 되세요 그러면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가서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얘기하다 보면 밥 먹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로 빨리 얘기하시라고 용건만 간단히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좀 많이 바꿨어요. 만나서 다 일일이 얘기하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날 문자 오셨는데 또 이제 나중에 수업 중간에 왔으니까 수업 끝나면 뭐 그때 전화 오면 통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날 문자 좀 보내시더니 그냥 바로 오셔서 두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뭔 일이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나 밥 먹으러 갔는데 빨리 얘기하라고 오후 수업도 있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일도 없이 왔대. 그런 건 처음이야.
2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아, 요새 일거리가 없으니까 시간이 남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괜찮은데, 뭐, 보통 뭔 일이 터지면 막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30분 이상씩 가요. 그 결론도 잘 안 나는 거고, 그거 막 궁금한 것도 많고. 자, 그런데 이제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다가구 원룸을 한 번 했대요. 한 건 했다, 한 건.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크게 한 게 다가구 원룸. 큰 거 한 건 했는데, 복비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600을 받아봤대.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눈으로 구경한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복비를 얘기하겠습니다. 보수. 그게 보수요, 이게. 보통 뭐 현금으로 주고 그런 것보다 뭐 입금시키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증거 낭비하려고. 근데 이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인상 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수 말고 실비도 있고 그래요. 이제 복비부터. 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수 청구권의 행사. 어느 때 복비 달라고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의 소멸, 이런 거야. 두 번째는 보수는요,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법정 한도가 있어요. 많이 받으면 금쟁이로 걸립니다. 세 번째가 복비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보수에 대해서 두 문제나 출제됩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론 문제가 한 문제, 여기가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돼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위에 것은 간단합니다. 복비를 갖다 언제 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계약서 썼을 때입니까? 잔금시입니까? 잔금시. 이렇게. 보통 그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의뢰를 받고요.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듭니다. 거래계약 체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다. 그렇죠? 요 계약의 이행이란 말을 이해하는 게 요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민법 총칙이나 그거 배울 때 계약의 이행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요걸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요. 계약서 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 뭘까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요건 계약서 쓴 거. 계약금 들어간 게 계약. 근데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 내고 요게 계약의 이행이더라고. 이행이라고 하는 건 지켰다는 겁니다.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을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계약의 이행이에요.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중개보수는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냐. 옛날까지는 이론적으로 계약서 썼을 때 행사합니다. 원래. 그런데 법이 뭐예요? 잔금시로 확실하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조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시라고 막 우겼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잔금시로 돼 있어요.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 이행되지 않으면 깨졌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기됐다 이렇게 해요. 파기된 건 가만히 보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경우죠. 깨진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겠냐? 계약을 체결한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까지 애쓴 건 사실이니까 복비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문제가 돼. 자, 그랬을 때 우리 조문이 있어요. 이것도 계약에 파기된 원인이 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책임이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있어. 그럼 복비 못 받아. 이미 받았다고 해도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깨진 책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복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관련된 분쟁도 꽤 있어요. 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열심히 소개한다고 소개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사기꾼을 소개시켰어. 그 매수인은 사기를 당한 거야. 그 매수인은 손해 입은 거야. 그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을 이행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매수인은 사기당한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한다고. 깨졌지. 누구 때문에요? 부동산 사장님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복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기꾼을 소개시켜서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만든 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물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씩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음날 와서 계약을 해약하는 거예요. 해약. 근데 그 해약은 매수인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거예요. 그 해약이 해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반대하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 걸었던 거 날려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니까. 그것만 날린다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손님들은 와서 뭐라 그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서 해약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는 명분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생각을 바꾼 거니까. 그랬을 때 뭘 많이 하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한 것을 트집을 잡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확인설명서를 뭐 안 줬다든지 확인설명서에 뭐 적을 걸 안 적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가면서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그 돈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날리진 않아요. 그 날리는 사람, 아주 쿨하게 날리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럼 그랬을 때 복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그것도 양쪽에 다. 그럼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했다. 그랬을 때 복비 받을 때 매도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인 해약한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매수인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매수인이 줄까요? 지금 계약금 날려가지고 우울한 상태에 있는 거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힘들어.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시면 돼.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서 받을지 못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해보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시게 되고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두 조문을 갖다가 밑줄 그어봅니다. 교재는요 176페이지 가십니다. 반가로 3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조문이거든요. 자, 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그 법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반가름 3번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렇게 맞게 나오고 틀리게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갑니다. 소멸령.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을 갖다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약정한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입니까?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왜요? 누구 때문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잘못 때문이니까 이런 뜻이 됐습니다. 이번에 볼 건 뭐냐면요. 이번에 볼 것은 법정 한도입니다.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법정 한도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한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건이 주택일 때 하고 중개상 물건이 주택 외 중개대상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게 틀려. 주택일 때는요. 일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대강 정하고 이것도 법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는 틀이에요. 틀. 그런데 주택 외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상가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요. 공장도 있고요. 중개 대상 물건 중에 인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인목은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부가 있는 나무, 이걸 얘기하는 걸 인목이라고 불러요. 등기된 나무. 이게 주택 외 물건이에요.
이 주택의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의 법정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특징이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 법으로만 정하고 끝입니다. 이게 이 전체 틀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178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가로 2번에 중개보수의 범위, 이게 법정 한도고요. 반가로 1번에 보면 주택이 먼저 나옵니다. 178페이지 제일 위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보수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게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정한도를 정했는지 여기를 가봐야 됩니다. 국토부령. 국토부령을 가봐야 돼요. 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각각 받대. 그죠? 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매도인한테 받고 또 매수인한테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인은 어떻게 해요? 매도인은 물건 뭐 세일을 놓고 막 팔려고 하는 사람이죠. 건물주 같은 경우 매도인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매도인한테는 중개보수를 갖다가 100만 원 받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를 갖다가 또 막 한 300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수가 딱 정해진 걸 갖다가 양쪽한테 공평하게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약속해서 받고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약속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속해서 받을 때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복비가 막 달라질 수 있겠죠? 건물주가 세를 논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자꾸 어떻게 중개보수를 갖다가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죠? 어차피 이걸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부동산 사장님이 좋아하니까 전세권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복비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누가 갑이에요, 여기서? 건물주하고 부동산 사장님? 건물주가 갑이야. 그러면 건물주와 관련해서는 복비를 조금 받거나 안 받거나, 이쪽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복비를 받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 있잖아요. 가끔 보면 뉴스에 뭐 갑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요. 첫 줄 끝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쌍방. 그 다음에 둘째 줄.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랬죠?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여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뭐예요? 9. 임대차들은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둘째 줄 끝부분 매매 교환일 때가 요게 지금 보면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죠. 그때가 1,000분의 9 많이 봤죠. 임대차 등일 때는 1,000분의 8 1,000분의 8이라는 게 0.8%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0.9%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쪽이 좀 세요. 임대차 등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1%가 넘어갑니다. 2% 3% 그렇게 받아요. 우리 1%도 안 되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시도조례요. 요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고요? 시도조례로 정한. 그 시도조례표가 여러분 나한테 나눠드린 표예요. 구경을 좀 하셔야 돼요, 거기서. 첫 페이지 보시면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매, 지금 조례표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 조례네요. 보시면 매매교환과 관련해서 보니까 매매교환이 위에 칸이고 임대차 등이 밑에 칸이에요. 그래서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일 때, 5천 이상 2억 미만일 때, 2억 이상 6억 미만일 때, 9억 이상 6억 이상 9억 미만일 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 5천 미만일 때는 0. 몇 프로입니까? 6. 2억 미만일 때는 0.5. 6억 미만일 때는 0.4. 그랬다가 9억 미만일 때는 0.5로 다시 좀 올라가죠. 원래 네 번째 칸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칸이 없어가지고 0.9까지 받는다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세니까 네 번째 칸을 만들어서 9억 미만일 때는 0.5까지 받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9억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가로로 비워져 있죠. 이것은 부동산 사장님이 받고 싶은 걸 여기다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매매기 때문에, 매매 교환이기 때문에 0.9를 넘을 수가 없어요. 0.9 범위 안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받기로 결심한 요율을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걸어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적으실까요? 0.9지. 나중에 깎아줄지언정 0.9를 적으시겠죠? 사무실 가면 다 0.9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임대차 득이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칸이죠? 이때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0.5, 0.4, 0.3, 또 0.4, 그죠? 그 다음에 6억 이상일 때는 최고 뭐야? 적으시면 0.8 적으시겠죠? 이렇게. 이 조례표가 사실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켜야 될 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이건 대강의 범위에 끝납니다. 법 내용이요. 실제 지켜야 될 법정하도록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이 조례표를 걸게 하고 있는 거죠. 손님들 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조례표가 시도 조례이기 때문에 요 시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도보다 앞에 있는 시잖아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이런 거.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경기도 광명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다, 아파트를. 그러면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조례가 적용되느냐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가 조금 틀려요. 그때 정해놨어요. 무조건요. 사무실 따라간다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고 법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저기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어느 조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까? 광명시 아니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명시가 그렇게 큰 시는 아니요. 경기도 조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무실 따라갑니다. 그게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교재에서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요. 주택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요. 개혁공인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되겠다.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택 외 물건으로 가봅니다. 주택 외 물건. 주택의 물건은 밑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줄에 보면 주택 외 중개사항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뭘로 정한대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시도 조례 얘기가 안 나오죠? 시도 조례표가 없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 밑에 있는 파란 박스예요. 파란 박스 보시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럼 1번이 뭐냐? 1번이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밑에 보시면 가, 나 두 개가 있어요. 가의 요건과 나야 요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춘 오피스텔을 얘기합니다. 가가 뭐냐면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 얘기합니다. 전용면적이 85다 그러면 꽤 큰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동시에 밑에 보시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죠. 부엌요, 부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장실요.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면 목욕시설요. 나아가 세 가지 요건입니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렇게 세 가지. 가의 요건이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전용면적
결국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가 여기 1번입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무령에 따르게 되면 막살에 있는 것처럼 매매 교환을 알선했을 때는 0. 몇 프로까지요? 5%까지. 임대차 등을 알선했을 때는 0. 몇 프로까지요? 4%까지. 이렇게. 이것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위에서 봤던 조례표는 17개의 시도 조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풀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시도 조례표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줍니다. 조례표를 주고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밑에 나와 있는 주택의 물건과 관련된 이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오피스텔인데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죠. 그걸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요건이 뭐죠? 85 이하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부엌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요, 목욕시설 갖추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를 요거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구체로 들어가면 매매 교환을 알선했을 때가, 매매 교환일 때가 0.5까지. 임대차 등일 때가 0.4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자, 이번에 2번 봅니다. 2번을 보면 제1호 외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뺀 나머지 얘기합니다.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머지 그러면요, 여기 상가, 토지, 공장, 임모, 그죠?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말고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거 말고 업무용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갑니다. 나머지에. 상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한 거, 그게 다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런 것은 나머지에 들어가서, 자, 2번에 보면 복비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가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협의해서 합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고율이 몇 프로가 돼 있어요, 지금? 무조건 1천분의 9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자, 여기 나와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는 매매를 알선했을 때도 0.9까지 받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그것도 0.9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세를 알선했습니다. 그것도 0.9입니다. 상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그것도 0.9까지 받는 거예요. 0.8이 아니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0.8은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임대차라고 0.8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한도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중개보수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주택 같은 경우는 요 시도 조례표가 정한 이 법정 한도, 요 범위 안에서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이 약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약속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고, 이쪽은요, 이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거 또는 요거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손님과 부동산 사장님이 또 약속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비 받을 때는 약속해서 받는 겁니다. 무조건 요 0.6 받고 0.5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장님들은 무조건 0.5다 0.4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죠? 법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은 요 안에서 약속해라 이 말이 뭐예요? 깎으라 이 말이에요. 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합니다. 계산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걸 해봅니다. 교재가 어디 있는가 찾지 마시고. 계산하는 공식은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액이라 하는 것은 곱해서 나온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랑 한도액을 갖다가 비교합니다. 사실 한도액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아까 봤던 조례표 중에 끝에 가면 25만원, 30만원, 뭐 80만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한도 금액이에요. 그 한도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곱해서 나온 산출액이랑 조례표 끝에 나와 있는 한도 금액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까지. 근데 복비 계산할 때는 이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아까 여기 보면 0.6, 0.5, 0.4 이게 상한 요율입니다. 그 상한 요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거래 금액을 주면서 이 금액으로 거래를 알선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최고를 물어보니까 최고 보수가 나오려면 최고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최고율, 상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근데 요금 체계가요, 이렇게 주택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일 때 하고, 이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그랬을 때도요, 주택으로서요, 빌라 같은 걸 알선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알선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나머지 물건을 알선했을 때 하고, 틀리다는 거죠.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이다 그랬을 때 빌라요, 2억에 팔아줬어요. 그러면 복비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계산 문제야. 근데 빌라 이렇게 되면, 아파트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요게요, 조례표를 줄 거예요. 그럼 조례표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돼. 2억일 때는 최고율이 0. 몇 프로입니까? 2억일 때는 최고율이 0. 몇 프로예요? 4%입니까? 5%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2억 이상 쪽에 들어가야 돼. 2억 이상. 미만 쪽에 가면 안 돼. 그럼 이게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한도액은요? 한도액 있습니까? 없는 칸도 있어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요 80만 원은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야. 아까 한도는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비가요,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최고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답은 80이에요.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답은 또 얼마예요? 그렇죠? 곱하기 1을 하셔야 된다. 그죠? 양쪽이 다 받으면 160 이렇게 돼요. 2억인데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요, 이때는 조례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지금 매매죠. 지금 얼마예요? 0.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0.9라고요 이게? 5. 0.5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표 끝에 25만 원, 30만 원, 요 금액 절대 넘지마 그거잖아요. 여기는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요 두 개는 없어요. 한도액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최고 100만 원 이렇게 돼요. 쌍방 총액을 물어봤다면 200이요 이렇게 하는 거라. 이번엔 상가라고 해봐요. 2억짜리 상가를 팔아줬습니다. 최고요율이 얼마가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0.9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80만 원. 그죠?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80인데 요때 한도 금액 있나요? 한도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쌍방 물어봤을 때는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자, 임대차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임대차도 보면 빌라, 주택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상가요,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은 조례표를 줄 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거 얘기합니다. 월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이에요. 1000에 70짜리 이렇게 돼요. 1000에 70.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 2년이든 10년이든 이건 복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어떻게 해요? 환산해 줍니다.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환산하죠. 70만 원짜리 월세는 보증금 묻어놓은 걸로 치면 7천 묻어놨다고 보는 겁니다. 7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원래 보증금 1000이 있으니까 더하면 이게 8천만 원이고 이게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에 70짜리 원룸, 그죠? 그걸 갖다가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요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율은요? 우리 머릿속에 없고 조례표를 보셔야 돼. 조례표 중에서도 매매 교환 칸이 아니라 밑에 있는 임대차 등칸을 보셔야 되고, 임대차 등에서 8천이니까 5천 이상 3억 미만 칸 두 번째 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최고율이 몇 프로가 돼요? 0.4%, 그죠? 4%는 32, 32만 원이요. 이렇게 한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한도 금액 30만 원. 그럼 이걸 절대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적은 거. 그러면 요게 아니고 뭐예요? 30만 원. 그것도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니까. 만약에 문제를 물을 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최고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60이요. 이렇게 하냐. 64만 원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1000에 70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금액은 8,000이요가 똑같아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에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그러면 8,000. 이때 최고율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0. 몇 프로요? 4%입니다. 임대차 등이니까. 32만 원이죠?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밑에 상가, 나머지 물건들은 시도 조례표 자체가 없으니까요. 한도액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얼마요? 32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차이 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가일 때는요. 1000에 70짜리 상가를 아선했습니다. 점포예요. 그러면요. 거래 금액은 똑같이 8,000 나옵니다.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요? 최고율이 요게 달라지죠. 우리 머릿속에 있죠? 0.8 아닙니다. 9. 그럼 얼마요? 72만 원. 한도액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조례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72만 원. 쌍방 총액을 물었다면 144만 원. 곱하기 하셔야 되는 거지. 이 계산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교재에서는 밑줄 긋 건 별로 없고 176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파란 박스 좀 잠깐 보고 갈게요. 파란 박스에 보면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그럼 산출액 나오죠. 근데 한도액하고 비교하셔야 된다고. 한도액을 못 넣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산출액이 더 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도액으로 줄어들고, 그죠? 한도액이 더 크면 뭐가 돼요? 산출액. 같으면 산출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복잡하게 써놨죠? 둘 중에 무슨 금액요? 둘 중에 적은 금액. 둘 중에 적은 금액.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됐어요. 예, 나머지는 뭐. 자, 쉬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18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